지금부터 대한민국 청년, 내가 바라는 미래교육,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실 13개 청년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 비전과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직접 제안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 의제들을 경청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청년단체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청년들은 지난 6월부터 직접 준비단을 구성하여 현장성 높은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사전 토론을 거쳐 포럼에서 발표할 의제를 만들었습니다.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 개편,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 개편, 경험을 통해 사회를 만들어갈 힘을 기르는 진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제 등 미래교육 전반의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됩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경미 의원님은 오늘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의 주인공이신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스터부터 굉장히 발랄한데요. 그리고 오늘 발표될 내용들 보니까 정말 생기가 넘칩니다. 제목들에서부터. 정치권의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청년 몫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도 이제 청년 비례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이제 청년의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은 있지만 여전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각계에 충분히 투영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교육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아내는 그런 장이 될 건데요. 2030 OECD에서도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030년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또 유엔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 17개를 두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30년대를 겨냥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 계획들, 또 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워낙 그 교육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그렇게 가변적으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 혼란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일관성, 체계성, 지속성을 갖는, 예측 가능성을 갖는 그런 교육 정책을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늘 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청년 세대들의 발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위랑 또 교육이 법안심사소위의 상임위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겹친 오늘 날이 좋은 날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 이석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환영의 말씀 주신 박경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2030 청년포럼 기조발제를 피스모모의 문하영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피스모모라는 평화교육단체 대표 문하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5년 봄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 포럼이라는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2030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행사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지 못한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함으로써 장내가 약간 소란스러워졌던 것인데요. 발언을 하다가 중간에 저지를 당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입니다. 저는 당시 한국시민사회 대표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당시 정부 측 대표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청년들은 이기적이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또 한국의 높은 학구열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학자금에 기반하고 있다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자발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의 부당함과 또 청년과 부모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학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시작했고 장내에 계신 참가자들은 저의 발언에 박수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제가 발언하는 중에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리고 행사가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감각은 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내 의견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함께 만든 제안들이 사회의 변화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회의 구성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그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의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포럼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반가웠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참여할 공간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얼마 전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는 소극적 인식에서 넘어서서 사회 내의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하는 구조적 폭력을 함께 개선해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 평화를 염두에 둔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육 논의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술의 발전과 결합해서 재편될 노동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는 교육은 생존을 넘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세대는 더더욱 평화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회에서 적응해야 될 부담이 청년 세대들에게 지워져 있으니까요. 청년들은 이 분단을 벗어나는 탈분단의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이 정해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앞으로의 사회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은 자리를 마련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위상과 역할을 한국 사회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적극적인 평화 세우기의 행위자로 역할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피스빌더라는 표현이 지금의 청년 세대가 수행할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세계를 넘나들면서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세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 변화는 세대의 특수성과 세대를 넘나드는 보편성에 대한 균형을 놓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청년의 시기를 맞이하실 분들, 지금 청년의 시기를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청년의 시기를 살아내신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청년의 세대 경험은 모두에게 있고 청년의 시기는 지나간다는 점에서 평등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에 대한 논의가 청년 세대가 처한 특수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짚어내되 그와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세대의 어려움들도 함께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변화를 위한 야심찬 기획들은 때때로 굉장히 큰 실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는 일, 논의하는 일, 변화를 도모하고 시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함께 열심히 준비했던 우리 청년분들께서 각자의 의제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부디 서로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면서 각자 자기 몫의 참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미 의원님과 그리고 피스모모의 문하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막 설레거든요. 여러분도 다 설레시나요? 네, 이제 10개의 발제를 들으실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청년들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발제마다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평등으로 향해 가는 고등교육,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최동혁,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혜진님 두 분께서 공동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대표 발제는 최동혁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수도권 의장 최동혁입니다. 네, 발제하기 앞서 본 내용은 교육 의제에 대한 대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 학생들의 네트워크인 전국대학학생 네트워크와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에서 공동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분야 석학들과 청중 여러분을 모시고 미래 세대의 교육에 대해 청년의 입장으로 의논하는 이 자리에 발제자로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별히 총 10번의 주제 발제들의 시작을 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민주화, 평등의 가치를 필수로 하는 이 시대에 교육 분야에서 학생을 교육 주체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학생을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 일은 학생의 의견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교육 개혁의 시작이 되기에 첫 번째로 발제하는 의미가 더욱 깊은 것 같습니다.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 보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2030 미래교육체제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부터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 주체로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학 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곧 대학의 공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학의 진정한 공공성은 대학을 구성하는 각 협의체와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설정된 공통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 체제의 개혁과 변화는 학생이 교육 주체로서 인정받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대학 운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와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전국 단위의 대학교 총학생회들의 연합체로 발족하였고 시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요구를 모으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각자의 대학에서 대학 평의원회의 학생위원회 구성 비율을 높이고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정책의 입안과 시행의 전반에 참여하는 교육 주체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회의체인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 평의위원회만을 놓고 봐도 각 회의체 구성원의 비율을 볼 때 법이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양상입니다. 또한 대학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박경미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138개 중 총장 선출에 있어서 완전 임명제를 채택하는 대학의 비율은 약 7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립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임용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총장 직선제로 다시 변환되는 추세이나 선출 방식을 오직 교원의 합의로만 정하기 때문에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보면 피해 학생의 의견을 제외한 채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상부로 반영되기 어려운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 대학 운영 투명성이라는 지표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고,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박한 대학 사회의 현실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통장 직선제, 대학 평의원회, 교원 징계법 등 현 한국 대학을 둘러싼 수많은 교육 의제들에 대해 학생 총회로, 총투표로, 피켓팅으로, 행진으로, 단식으로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 사회의 움직임은 미래의 교육 체제가 학생들의 의사 발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권익과 인권까지도 보장하는 민주화, 평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학생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기 위한 학내 민주 거버넌스 구축 방법과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통해 교육 정책 및 결정 과정에서 학생이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해 나가는 방향은 2016년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킨 촛불혁명 이후 우리가 함께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이 주요 정책 결정 기구부터 각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정책 진행 과정에 참여하고 일방향이 아닌 교육 주체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당사자로서 겪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야만 미래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최동혁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원 양성기관과 교육의 책무성을 주제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박세별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선 발제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랜 시간 학생은 교육부와 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진행될 때도 저희는 당사자로서 요구를 실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청년 2030 포럼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이 준비한 주제는 교원 양성 과정의 내실화 및 임용체제 개편입니다. 자료집에서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이 빠져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가르칠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시대적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오래된 교육과정입니다. 흔히 교실 속 아이들이 바뀌었다고, 학부모가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동고동락할 교사의 역량을 준비하는 체계는 과연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현장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원 양성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비 현장 교사들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료집에 실린 설문 결과를 통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물은 데에는 교사 대 예비교사 모두 현장 연계성이 떨어진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를 분류하며 정의한 현장 연계성이란 말은 다양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선 일방적 지식 전달로 암기하는 이론 중심 수업, 현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교수자의 강의와 같이 이러한 응답을 분석해 보았을 때 교원 양성 기관은 교원 양성이라는 목적과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 연계성을 강화해 교원 양성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할 때 교육의 다각적인 변화에 교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실습 기간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비교사에게 현장 실습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진과 같이 잠 못 자고 수업 준비하는 힘든 시간,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듦에도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습의 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의 사진인데요. 실습 기간은 아이들을 만나며 예비교사들의 적성을 고민할 기회를 마련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실습을 갈 수 있는 기간은 대학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초등의 경우 9에서 15주, 중고등의 경우 약 4주로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흔히 교사대를 다니며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을 만날 기간이 굉장히 짧으며 학부모와 관리자는 거의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한 학기는 함께할 때 학기의 시작, 중간, 끝을 보며 학기 단위의 학급 운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현장 실습은 단순히 기간의 증가가 아닌 내실화도 함께 필요합니다. 교육대학교의 경우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실습 유형이 있는데요. 2학년 참관 실습, 3학년 수업 실습, 4학년 종합 실습으로 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 이러한 체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집단 실습, 장기 실습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교육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현황입니다. 그 외에도 실습과 강의의 연결, 실습 보강 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등 내실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용시험 개편이 필요합니다. 교원 임용시험은 좋은 교사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니며 단순 암기와 지식만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비교사가 임용시험에 대해 가장 와닿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용 1차 시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도서만 펼치면 나오는 각종 성취기준, 수업 모형, 과목별 핵심 역량 등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외우는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임용시험은 공교육의 기관의 교사가 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선발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암기 능력에 외에 교사로서의 실질적인 능력과 교사간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량진 강사의 강의는 관례적인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더불어 1, 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가 기준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기관도 같은 책임이 있겠지만 교원 임용시험조차도 교사의 최소한의 덕목과 인성이 평가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 당사자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점을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오랜 시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파악해 충분히 연구하고 당사자와 논의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과 교원양성체계는 이해관계가 많이 엮여 있어서 그런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교사로서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우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일정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양성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청년이자 미래세대를 마주할 예비교사로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양성체계가 변해야 하며 명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주체인 학생과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해당 주제를 청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년, 청소년과 함께 세워가는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 개편을 주제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조우영님 그리고 무중력지대 주벨리의 윤석권님의 공동 발제가 있겠습니다. 대표 발제는 윤석권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가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라고 모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청년 커뮤니티 글로벌 세이퍼 40인 세션에 한국 참가자로 참여했던 주영민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몰고 올 변화 속에 무엇보다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일에 필요한 지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다보스 포럼의 청년 리더들은 심각한 세계 이슈를 교육으로 뽑고 있습니다. 비단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괴리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입시 교육에 매몰되는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교육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학창 시절이나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3년 동안 계속 소위 명문대학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발제했던 조우영님께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인지 능력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경험하면서 씁쓸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무진역지대에서 지벨리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담회를 했었는데 청년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했던 이야기는 학교에서 지금껏 인생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배운 적이 없다. 너무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껏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우리의 삶의 연결고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제안을 3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삶에 꼭 필요한 지혜와 기술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를 제안을 드립니다. 뭐 예로 들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권 교육, 그리고 노동자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고 실제 훈련하는 노동교육, 뭐 이거 외에도 삶에 필요한 교육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스스로 서나가기 위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에서 우리는 계속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에서 함께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인성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과 청소년을 이 사회 주체로 여기고 함께 만드는 교육 과정인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년과 청소년을 주체적인 시민의 한 사람이 아닌 배움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개체로 대상화하는 현실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죠. 여전히 뭐 물론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는 이들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조발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청년과 청소년 교육특별위원회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돼서 그것이 현장에 반영되는 것까지 돼야 이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 시민교육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김원태 씨는 2017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가르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치겠다는 목표는 지식체계 위주의 수업과 문제풀이식 입시 등 모든 것을 뒤바꾸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요구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꿈꿔야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꿈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국가교육이 청년, 청소년, 시민이 모두 함께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을 기대하면서 모두에게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분의 발제를 들어봤는데요. 그 발제를 들으시는 중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QR코드 있죠? 접속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 개편을 주제로 페토 사회적 협동조합의 신태경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신태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학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장래희망에 CU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CU를 적었을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성적이 넌 낮기 때문에 너는 그게 될 수 없어 라는 말이었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제가 특성화고로 넘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성적이 안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성적 때문에 공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취업을 할 때도 너 학점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딘가에 취업을 못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서 자기 결정 과정을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했었냐,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었냐라는 의구심을 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왔던 게 자유학기제였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탐색을 위해서 자기 적성이나 꿈을 찾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은 자유학기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위가위보로 결정이 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선택이 되고 그러한 삶에 계속 교육 현장을 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로, 혁신학교로, 혁신교육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로 그리고 고교학점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같이 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거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은 총 3가지였습니다. 삶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과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엄청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몇 달 전부터 괴리감이 좀 들고 무기력증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오기 위해서 주말에 학부모님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오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이 장소에 오기까지 학교에서 거부당하는 학생들,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무기력감을 제가 스스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제가 개편이 돼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갔습니다. 학제라는 거는 국가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슈인데요. 이 학제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졌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6334 기본학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제는 45년도에 미군정 때부터 논의돼가지고 51년도에 결정된 학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학제들이 지금 교육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학제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현장에서 학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과정 정책의 학교 현장에서 이게 괴리감으로 느껴질 뿐이지 좋은 정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학교의 재량권에 맞추어서 정해졌습니다. 근데 학제 개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교육 환경을 바꾸겠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학에만 멈춰져 있는 대학으로 목표로 그리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제 개편은 생각을 할 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너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적인 담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고민은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5세부터 1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유아학교, 그리고 11세부터 15세까지 다닐 수 있는 초등,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2년의 시간, 그 2년의 시간 동안 내가 고등을 학교를 어디를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런 권한을 줄 때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지금 보여드린 학제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논의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청년, 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교육적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의 이유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성장할수록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청년은 사실 책임감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걸 겪고 지금 가장 미래 세대에 대비할 때 가장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년 후에 학부모가 되고 20년 뒤에 또다시 중학교 학부모가 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변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 학제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교육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삶은 존중받아야 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학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시 유튜브 강의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쩜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이어서 경험을 통해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진로교육을 주제로 경기대학교 청소년전공 이경현님 그리고 혁신학교 졸업생연대까지의 방혜준님의 공동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는 진짜 진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혁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교과서를 통한 배움보다는 활동 중심의 배움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생의 목소리를 모아서 축제를 준비하고 기획하기, 선생님, 학부모님과 밤새도록 독서 토론하기, 배추를 심어서 키우기 등 평생 단 한 번도 해보기 어려운 경험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제 친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내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로교육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직업 가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진로교육은 말 그대로 나다운 것을 찾고 이를 직업적으로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개개인이 살아갈 사회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미리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로교육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과정은 간단한 직업적성 검사로 대체되고 그 이후엔 단순히 몇몇 유망 직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로 탐색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한 자아를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은 생략되기 마련입니다. 마치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작은 시야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해서 마주한 그 넓은 세상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그제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이 고개를 조금 더 들어 우리가 속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사회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교실 내에 있는 모둠, 혹은 우리 학교, 학급, 나아가 지역 공동체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 대해 이해하고 내 삶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보는 그러한 진로 교육을 받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혜주님께서 청소년기 진로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다면 저는 청년 교육의 주체로서 진로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학은 청소년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 청소년 활동, 또 청소년 상담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탐구하는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학교에서 5등생에 해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점은 4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 항상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제가 청소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에 만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3학년에 마쳤을 때 저는 제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점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며칠 전에 바짝 공부하고 외워서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는 당연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데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3학년을 마치고 1학년, 즉 1년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저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살던 동네의 청소년 의회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3년 동안 대학교에서 청소년을 공부했음에도 계획안 하나 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 역할로 만나야 됐지만 막상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게 어려워서 밤새도록 대본을 읽고 또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툴렀지만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책 제안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와닿아서 그 말을 쉽게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고민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는 저만의 진로 교육 기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제 직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까지도 고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일을 하면서 사회 속 작은 학교 안에서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 교육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진로 교육이 아니라 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체험이 바탕이 된 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멋진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세대가 살아 움직이는 동사형 꿈을 꿀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계고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이상현님 그리고 우리 동네 노동권 찾기 김창수님의 공동 발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권리연합회 이상현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에서 활동하는 이상현입니다. 원래 이제 앞서 영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당사자의 이야기 속에서 발표를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계고 교육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집에 실려 있고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자신의 진로와 직업 경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 바로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직업계고입니다. 직업계고가 공부 못해서 가는 학교로 낙인 찍힌 채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로 변화를 바라며 학생들의 현실과 요구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울 것이 있는, 배우고 싶은, 배워서 쓸 수 있는 전공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입학 전 홍보하던 내용과는 다른 그것보다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만 가르치거나 전문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또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배운 것이 별로 소용이 없게 느껴지는 것,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돌아보고 개선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고 또 확실히 자신의 전공을 배우고 그것을 졸업 후에도 자신의 경로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고민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직업계고 교사 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전공교육 변화를 통해서 직업계고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직업계고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가치와 권리의 주체임을 배우는 노동인권교육입니다. 모든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직업계고에 특히나 더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례를 통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재정 지원, 교과서 제작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양적 확대가 이제는 일회성 특강이 아닌 교육과정 자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자체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존중이 아니라 노동 비하가 이루어지거나 또 노동권을 불순하게 바라보거나 권리의 주체라고 교육을 하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인권 교육은 시간이 늘어나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과 직업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사회진출 학기제입니다. 많은 직업계고의 3학년 2학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학교나 교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교육과정 틀 속에서 현장 실습이나 취업 준비 등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어쩔 수 없다고 눈 감지 말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실습, 조기 취업, 직업 탐방, 대학 진학 준비, 취업 준비, 사회체험 활동, 자기 주도 프로젝트 등 학생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노동인권 교육이 집중될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위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무리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 졸업생들이 공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직업계고는 현재 너 공부 못해서 특성화고 갔구나 또 시작해서 고졸 낙인으로 끝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힘들지만 고졸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디 직업계고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거꾸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현장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못 하셨는데요. 지금 시청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영상 한번 시청하고 다음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에 취업해 21살인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처음처럼 장정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운동화를 신고 와도 그중 저만 콕 집어서 어린 거 티내냐, 대학 안 나왔으면 복장이라도 구두 신고 치마 입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고졸 청년들이 상고와 공부에 나왔다는 이유로 쓰레기, 양아치 꼴통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에서 기사님에게 종교인 여성을 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가씨는 공부 못했나봐, 상고는 술 담배하는 양아치들이나 가는 곳 아니냐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고졸 청년들에게 벽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갈 때 좁아진 인간관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들떠있던 청년들은 현실 사회의 이면을 보고 좌절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극단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모습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고졸과 대졸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한 청년의 사회인으로서 바라보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울까요? 또 계속해서 교육에 경쟁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부터 그 틀을 벗어나야 조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분들도요, 여러분 나눠드린 요 자료집에 위에 보시면 QR코드 있죠? 네, 여기로 의견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조적 교육차별 해소를 주제로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김다경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온 김다경이라고 합니다. 청년위원회에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다들 청년분들과 의견 모아서 열심히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52페이지 보시면 저의 구구절절한 내용이 있는데요. 나의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다뤘고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벌써 울먹거리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학원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속 깊이 담아둔 내용이라 좀 울먹거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못 읽을 것 같은데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눈물로 먼저 말씀드리게 돼서 참 일단 용기 내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고요. 내신은 한 200점 만점에 180점 가량을 했었습니다. 이제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하는 저는 공부하는 운동선수였었고요. 당시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저희 이제 집에서 저희가 이제 부양을 하게 됐는데 가정 불화가 시작됐고 16살 때부터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체육특기자로 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서부터 저의 이 마음 아픈 스토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미리 합의된 체육특기자로 학교에 진학해서 수원에서 용인까지 매일매일 별을 보면서 첫 차를 타고 출퇴근 통학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2교시까지만 수업을 들었고 오전을 제외한 새벽, 오후, 야간 운동을 했었고 방학 때는 새벽, 오전, 오후, 야간 강제로 10시간 이상을 운동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비평준화 고교 지역이어서 입시 시험을 치르고 입학을 했는데 내신 전교 3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강제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바닥으로 성적이 떨어졌고 당시에 제 감독 선생님이자 담임 선생님이신 감독님께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항상 매일매일 권유를 하셨는데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서 체육학과 교수가 되고 싶은 꿈에 그 권유를 항상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또 선출로 반장에 임명됐었는데 3교시부터는 차력 경례할 반장이 없다고 저를 반장을 하면 안 되겠다고 담임 선생님께서 재량으로 탄핵을 시키셔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반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었고요. 왜 그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냐면은 감독님의 지시는 부모님, 코치님보다 더 하늘 같은 존재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교복 입은 운동선수로 일상을 살아가게 됐었고 당시에 춥고 배고파서 운동하던 그 세대는 이미 끝났고 제 세대부터 이미 스포츠 세계란 돈 없으면 운동하러 다니는 것조차 힘든 분야가 돼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김밥집에서 일을 하시면서 매달 내야 하는 코치비, 학습비 이런 거 감당을 못해서 저는 결국에 운동을 그만뒀어야 됐고요. 근데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곱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입학 전 작성했던 자퇴각서를 빌미로 저는 자퇴를 해야 하는 강제 조건이 있었고 감독 선생님은 자퇴를 시키진 않을 테니 다른 학교로 전학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인생의 패배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수원시로 다시 전학을 가려고 하니까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으면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 했었고 그것마저도 정원이 초과되면 갈 수 없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사립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원이 이미 꽉 차서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낮은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직업계고 또는 실업계고밖에 없었는데 그 학교들조차도 저한테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씩 요구했었고 저는 도저히 그 금액을 내고는 그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럼 서울로 같이 이사 가자고 어머니 고향인 곳으로 가자고 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았는데 그것마저도 사립학교로 전학 가서 있는 탓인지 쉽진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 어머니의 고정 수입으로는 저소득층이 되었는데 당시에 정붐이란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 학급 학생들이 쌀을 한 바가지씩 가지고 와서 어려운 가정에게 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끝나고 저보고 그걸 가져가라고 반 학급 아이들 모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아직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려서 지금도 생각하면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그 몰아치는 고통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죽으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귀갓길에 집에 가는 귀갓길에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고 살았네요. 근데 신이 도운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걸 보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휠체어도 그때 타봤고 목발 집으면서 학교를 자퇴하던 날 학교 반 친구들이 저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날이 아직도 되게 1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생생한 기억입니다. 몸은 다 나았는데 검정고시 거치고 하면서 또 얼마나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변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사람 대우를 받으려면 대학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지금은 없어져 버린 지방대에 또 수능을 대충 보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녀보니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학점을 주고 출석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학교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차라리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평생 교육을 거쳐서 제가 학점은행제의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참 다행히도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피파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는 그 직업에 바로 빠지게 돼서 그때부터 축구장을 들락날락거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그때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장을 다녔고요. 그리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고 열심히 했더니 한국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FC 해외 연수도 가게 되었고 북한과 호주 대표 선수들 주심으로도 선발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만난 분들이 인연이 돼서 호주에서도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 없이 그때 수중에 딸랑 21살 때여갖고 70만 원밖에 없어서 70만 원 들고 도망치듯이 갔는데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거기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제가 나중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잘 되다 보니 절 학교 전학 갈 때 곱게 보내지 않으셨던 선생님께서 연락이 와서 호주에 있는 대학교로 지금 현재 학생들을 이제 운동선수 하고 있는 체육특기자 학생들을 보낼 수 없겠느냐고 연락을 하셨는데 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또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해외 근무 경력과 호주 대학에서 조금 공부했었던 것들이 경력으로 인정돼서 여의도에 위치한 어느 대기업의 헤드헌팅 경력직으로 해외 마케팅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인증이 중요하니까 인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저는 축구장 이렇게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계 게임도 다니면서 같이 하는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에서 접근 방식을 바꿨고요. 가끔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뒤태가 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밤에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얼굴이 타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AFC에 연수 갔을 때인데요. 이때 2년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호주 심판 감독관님이신데요. 제가 그때는 너무 절실해서 A4 용지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만약에 호주에 가게 되면 심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흔쾌히 웰컴 투 시드니 하셔가지고 그때 바로 짐 싸서 가게 됐고요. 네, 이땐 제가 개명하기 전이어갖고 민정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는데 1년이 사실 5년이 돼서 2013년에 돌아오게 됐고요. 그때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국제 심판분들하고 이제 일본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북한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여기가 이제 북한 대표 선수들이고요. 이쪽이 호주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게 저고요.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는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 DPR 코리아입니다. 이때 당시에 뒤에 감시관 분들이 있었는데 감시 피해서 사진 찍느냐고 좀 살이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때 참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왜 피해자가 될 수 없었는지 오늘을 계기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포츠도 엘리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왜 스포츠도 반드시 엘리트여야 할까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어디까지 가능한지, 저는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엘리트 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주입식으로 교육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어서 방과 후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후배들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취침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을.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 정체성. 저 같은 경우에 중도에 운동을 그만뒀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저를 피해자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 시점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라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대기업 갔을 때인데요. 좀 자랑 좀 해보려고요. 이거는 미주 유럽 해외 바이어들하고 이제 바이어 미팅할 때였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 포럼도 했었고요. 이거는 해외 VIP 국빈 방문, 베트남 하이퐁시 시장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제 회사 대표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였었습니다. 자,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직업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제가 호주에 갔었을 때는 제가 했었던 일은 사실 청소 같은 거 투잡 쓰리잡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는 청소하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인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한국의 사회 인식을 좀 개선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사학재단, 그리고 생활체육 대중화, 그리고 운동선수에게 고용 안정성을 저는 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 교육포럼에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였지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변화 혁신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이 변화 혁신을 끌어갈 용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이러한 피해자를 다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엘리트 체육 및 다문화, 장애 등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누구나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큰 용기를 내주신 김다경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움을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주제로 대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노경민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노경민입니다. 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좀 지역을 그냥 사실 대구에 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도 저의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삥 공장을 운영을 하셨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친척들이라든지 동네 주민들이 계속 경민이는 좋겠다, 삥 공장 물려받으면 되겠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서 저는 당연히 공고를 가서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고3 때 영남대 기계과를 다녔는데 공고를 가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용돈을 안 주신다 하셔서 인문계를 갔고 기계과를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영남대 기계과에서는 아버지 공장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경영을 아버지 공장을 잘 경영을 하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또 공대가 취업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찾아보다 보니까 고3 때 금호공대 산업경영학과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아버지 공장을 경영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고전학파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만 계속 배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맨날 술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공익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좀 아까 좀 슬펐었는데 이제 좀 웃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학의 행사들이나 학생들 모집 이런 것들이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짜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경영활동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서 하는 대학생 봉사단 대구 경북지역 대표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지역의 대표단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만남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좀 더 가깝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 구미에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더니 그런 후배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몰라서 봉사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8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지금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 인프라 설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에도 있는데 교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강력도시에서랑 이성도시에서 강사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강사를 부르는 것과 대구에서 강사를 부르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구가 아니라 상주에서 만약에 제가 최근에 상주를 많이 가는데 대구에서는 KTX를 타면 1시간 40분이면 서울까지 도착을 하는데 서울에서 제가 이번에 요 회의 때문에 상주를 가려고 하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동대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시간 또 가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 거까지 하게 되면 2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한 3-4시간이면 되지만 대구나 상주에서는 8시간, 12시간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행사에도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여기에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라든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좀 많은 부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예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사진인데 서울
아닌 지역은 다 시골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울이나 수도권을 또 이렇게 동경하고 그쪽으로 또 다들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지역,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지역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만 살던 사람들은 지역을 잘 모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에 친척이 있으면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친척이 없는 사람들은 엄청 멀리, 서울은 멀게만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지역이 연결이 된다면 좀 더 지역들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역을 경험하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을 좀 경험을 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 그리고 수도권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최근에 뭐 한 달 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건데, 뭐 지역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상주에 있는 학생들하고 만나서 잡지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원, 학교, 집밖에 안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에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그 고향으로 내려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력 단위의 베이스 캠프라고 대구, 광주 뭐 이런 곳에 베이스 캠프를 둬서 그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좀 소도시의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뭐 학교에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여러 가지 뭐 국가 장학금을 받고 뭐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베이스 캠프에서 그 근처에 있는 소도시로 해서 일주일에 뭐 금토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꾸준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방학 때 뭐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지역에 가서 좀 살아보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와중에 제주도가 감귤로 표시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감동에 이어서 웃음까지 있는 포럼이었는데요. 이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의제를 주제로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김동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저는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의 김동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의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육차별과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방금도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들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약간 다른 측면이지만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자기 지역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교육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웹툰의 명대사를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똑같이 학교를 무대로 한 웹툰이었습니다. 차별은 지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외받는 지역, 혹시 알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태까지 수도권 집중적인 혹은 대도시 집중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절반의 인구는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의 인구들은 수도권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수도권 혹은 서울의 교육과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수도권에 여태까지 집중되어 있던 현상은 상업원시까지 우리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중앙집중적 교육 개발은 교육의 획일화 혹은 서울이 기준점을 잡은 교육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또 교육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2017년 교육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상위권 대학 위주로 대학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그 총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장학금 및 국립대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상위 20위의 대학이 거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며 그 비수도권의 대학 재정 지원 금액은 절반가량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교육 인프라 지원 시에도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OECD는 사실 20년 전에 이미 학교를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센터로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을 가르치는 일, 학교의 의무나 학생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사회에는 또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학교 교육에 동참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을 연결하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 지역을 새로운 무대나 학습 공동체, 학생들이 주체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직업교육의 도구로만 운영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발제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나온 장면은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사업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9개 경기도 내 대학 중에서 16개 가량의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목표는 경기도 내의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해보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자. 그걸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공모기간 동안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지원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었고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이 사실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역에 대한 무관심은 초중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한다면 학교가 지역사회 주체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의 경쟁력이 교육 역량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특히 소외지역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인재 유출에 시달릴 것이며 자생력을 잃은 낙후 지역은 침체가 가속화되며 또 그것 원동력이 될 청년들이 자꾸 떠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학생들 차원에서는 장기간 동일한 세대 집단과 거의 20년가량을 동일한 또래와 정형화 된 사회관계에만 놓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는 물론이야 사회에 진출한 후로도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기 어려울 뿐더러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힘듭니다. 결국 구조적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가정과 학교가 교육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상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체험형 교육이나 아니면 현장 연계성 교육 이런 것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어디서 먼저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디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디서 경험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 역시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제 전공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도시사회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역사회를 마주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양로원, 관공서, 유치원 가리지 않고 배포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과 행사도 학생들이 직접 지역 행사로 연결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여기에 뜻이 있던 친구들은 나중에 비영리단체까지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키워질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처럼 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자기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교육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제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돌봄으로서 교육을 주제로 인간에 대한 돌봄으로서 교육이라는 주제로 서대문 청년 네트워크의 김규진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제를 같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 청년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5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교육의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육기간을 보내면서 아이가 인사 잘하기, 밥 잘 먹기와 같은 기본 생활을 좀 익히길 바랬습니다. 저의 기대와 달리 아들은 일주일에 2번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한글 자모를 선행학습하느라 바쁩니다. 사과의 맛과 사과라는 단어를 연결한 지도 얼마 안 된 아이가 저한테 apple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영어가 대학 입시 과목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이 나이의 아이들은 놀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친구와 어울리며 사회적 규범을 경험합니다. 잘 노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 건강한 자아 존중감에 바탕하여서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하는 태도를 갖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자기만큼 소중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엄마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익이나 선호보다는 옳음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이 경쟁을 전제하기보다 더 많은 놀이와 경험을 제공해서 행복하게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저를 모자란 부모로 만듭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죠?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시장 안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과 취업 경쟁 속에서 아이는 어른이 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지 못한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회사는 위계서열 끝에선 내가 뭘 잘하는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새로 배워야 되죠. 일에 치이고 사람과 부대낍니다. 그러다가 정신적 방황 상태가 올 때쯤 진로 고민, 그리고 다시 나라는 정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체성은 학교라는 첫 사회에서 나와 타인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애초에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경쟁 구조에서 동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며 만드는 사회적 관계는 예의범절, 규범,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연결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세대에는 이웃관계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했지만 3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런 연결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경쟁과 고립을 조장하고 있는 걸까요? 공교육은 제 아이의 처음 학교와 저의 나이에 있는 청년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말을 시작하니 아기 키울 일이 정말 막막하지만 저는 포기하기보단 청년이자 미래 시민을 키워낼 부모로서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는 국가에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저와 동일한 교육제도 안에서 모든 경험과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자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교육이란 국가가 인간의 전 생애를 케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양육 환경과 보육 여건을 만드는 것에서 먼저 시작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제도를 통해 아이 가진 저 같은 청년도 자신의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간이 시민으로서 타인을 존중하고 설득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습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곡된 자본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글쓰기, 인문학 교육, 시민 교육, 평화 교육, 성평등 교육, 노동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한 안전 교육의 내용이 주가 돼야 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공교육이 전달되는 통로이자 학생이 그 내용을 주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실을 개방하고 마을의 재원들을 교실 안으로 모아야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교육을 매개로 상호 의존하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인간에 대한 국가의 돌봄으로서 교육이 자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의 사람이 필요하기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제도와 정책을 직접 만드는데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인 우리의 몫입니다. 특별히 청년은 자신이 속했던 교육체계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만드는 교육은 공정한 협업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부처 간의 협력, 중앙정부와 광역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계는 필수적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 현안을 공론화하고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발제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가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막 제출해 주시는 그 와중에 여선웅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님이 참석하셨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네, 참석하셨다 가셨다고 하고요. 네, 김영우 한국장애인인식개선교육원 원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의견을 직접 마이크를 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5%가 장애인이고 장애 인구의 88%는 살아가면서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게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유형별 생활 방식, 점자, 수화, 정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는 여러 특성 중 성적 지향과 직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불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높은 확률적 변화입니다.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초중고, 대학에서 의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의견입니다. 저희가 사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미처 여기에 다 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쭉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분들이 참석하셔서 더욱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꼭 저희가 담아서 앞으로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견 띄워주실까요? 고졸, 대졸 차별 없애야 입시 경쟁 없어야 차별도 없어져. 임금 사회적 대우 차별 없애야 입시 경쟁도 없어지고 입시 경쟁 없어져야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거의 신문 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음 의견. 청년 청소년과 함께 세워가는 삶과 밀접한 교육과정 개편, 자기결정권을 갖는 학제 개편의 발표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입학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개개인의 성향 및 삶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명문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탐구하고 싶었던 저에게 학교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고 제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나란 존재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 포럼을 통해 학교와 교육이 변하여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는 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우 너무 대답도 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교육의 변화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 임금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 한 아이들에게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학교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기 너무 어렵고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과 사회가 구분될 수 없듯이 모든 것을 교육으로만 풀어내려는 관점은 책임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생기지만 함께 바꿔봅시다.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좋던데요. 한 번만 띄워주시면 안 되나요? 준비하신 청년 여러분 멋지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자리로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후배 중에 우리 교육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려면은 그 지방의 중소도시에 가서 학교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좀 된 얘기인데 제 후배가 지방의 중소도시에 고등학교 하나 있는 거기에 초빙교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거기에 이제 숙식을 했는데 목욕탕 가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15년 동안 그 학교 교직원이 거기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15년 만에 평일날 여기에서 숙식을 하신다고 너무 고맙다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보면은 외계에서 날라오는 UFO입니다. UFO 큰 게 하나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교원들은 소 비행정을 타고 8시 반에 쫙 나타났다가 4시 반 땡 하면 쫙 사라지거든요. 그 외계에서 나오는 UFO입니다. 그리고 그 UFO에서 외계인들이 하는 거는 그 아이들한테 너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넌 낙오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우리 교육의 산업화 시대 우리 교육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너 외계로 떠나지 않으면 넌 낙오한 거야. 이걸로 인한 다양한 상처들을 많이 입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러한 산업사회 교육이 결국에는 현재 우리 교육이 대학 교육은 80%가 되는데 여전히 엘리트주의 교육제 그대로 머물러 있고 또 중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이미 그 지능정보 사회를 바뀌었는데 여전히 산수익들을 억누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이러한 학교 체제를 가지고는 앞으로 지능정보 사회 미래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낙오를 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큰 전환이 필요한데 그간의 그 교육 정책들은 그 서구 선진국 모델 따라가기였습니다.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정해진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능정보사에서는 우리도 선진국이 됐고 또 빠르게 가장 빠른 속도로 미래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드는 이제 작전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전권을 갖고 작전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구가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번 주 파리 그 OECD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 그래요. 거기 OECD에 평생 동안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이가 많아서 그
퇴임을 하게 됐는데 그 양반이 한국에서 엄청 걱정한다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 어떡하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삼성, 현대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 살아 있어서 한국 청년이 그래도 이렇게 뭐 일자리한데 이미 중국이 추격해 왔고 다른 그 기술 개발하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좀 UFO인 교육을 우리가 작전권을 우리의 교육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한국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보이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늘 이렇게 정부가 들어서면 처음에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뭐 미래를 향해 계획해야 되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렇게 그 첨예하게 이해관계 붙이는 현안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은 근데 미래 뭐 교육 체제라든지 미래는 아무도 절박한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미래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늘 비슷하게 또 전정과 비슷하게 또 현안에 쫓겨서 계속 가고 그러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미래 교육 체제, 뭐 국가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2030 미래교육 체제야말로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서 사회를 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할 때 다가오는 정책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얘기가 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취지가 거기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서 8월에 우리 본회의가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이 청년특별위원회, 근데 청년특별위원회 청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청소년들 와 계신데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도 함께 하는 그런 특위를 만들고 또 이제 그 더 넓게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청년 학생 그래서 거기다가 상징적 이름으로 청년회 막 이런 이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등장하고 그 발언의 힘이 계속 커질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에서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도 우리 국가교육에서 계속 고민해온 내용과 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우리 이제 10월에 한 OECD 그 교육 국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책 의제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기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우리 한 OECD 정책 의제가 되도록 논의해서 8월에 결정해서 그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요. 오늘 공동선언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국가교육회의의 청년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 청소년,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미래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문 낭독은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님과 오늘 청년을 대표하여 기조발제를 해주신 피스모모 문하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30 미래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는 청년의제다. 청년세대 2030 미래교육 공동선언.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은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채 대다수가 열패감에 빠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아도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제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귀결될 것 같은 기술 진보의 성과를 잘 활용하며 더 나은 삶이 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넘어서야 한다. 불확실성을 덜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과거 산업사회의 획일적 입시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변화하는 삶에 적응할 힘을 주지 못하고 우리들이 자존감을 해침으로써 인간다운 미래 삶을 계속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은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다양한 실패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키우는 연습의 공간이며 갈등과 이해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공감과 연대를 배우는 사회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 세대는 교육이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실현하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정권을 넘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2030 교육체제는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하는 시기에 실현되는 것이다. 2030 교육체제는 청년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의제임을 공감하였다. 하나, 우리는 정권을 넘어서 미래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년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 네트워크의 힘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청년, 청소년, 학생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 의제들을 미래교육체제 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후 이 정책 의제들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2019년 7월 11일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 참석자 일동. 네, 여러분 함께 지금 공동선언문을 읽어보셨는데요. 이 공동선언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공동선언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시는 동의의 퍼포먼스를 잠깐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주시죠. 와, 네. 와, 동의합니다. 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 동의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 의지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짐한다 막 이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표정이 되게 굳었어요. 다짐하느라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한번 쫙 한번 웃어보시면서 네 웃어보시면서 포토 타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악을 깔아주시니까 좀 더 분위기가 밝아지시네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자 카메라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럴 때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이쪽 카메라도 한번 봐달래요. 네 이쪽 한번 봐주세요. 저 사회자 있는 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서 웃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멘트가 있으니까 한번 멘트를 외쳐볼까요? 제가 2030 교육개혁 이러면 여러분들이 청년세대와 함께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2030 교육개혁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